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정준길입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이 중반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치열한 후보 간의 경쟁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자유한국당을 되살려서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를 회복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에서 어제 문준용 관련한 녹음 증거가 위조됐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검찰에서 당사자가 현재 긴급 체포된 상태입니다. 당사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당에서는 개인의 단독 범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철저히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바른정당 어제 당대표 선거에서 이해은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범보수, 우리 보수 우파의 어떤 발전과 승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대동단결하고 함께 협력해 나갈 방안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수구좌파라고까지 얘기하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대응과 협력을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매개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이죠. 2017년 6월 27일 제82회 적반하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자유한국당이 현재의 위기에 놓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과연 우리가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내부에 계신 다양한 분 모시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벼르고 별러서 어렵게 제일 먼저 약속을 잡은 분이십니다. 지난 총선 기간 동안에 공천관리위원으로 누구보다도 안에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셨지만 바라고 원하지 않았던 사항들이 벌어져서 마음 아파하셨고, 또 당신도 선거관리위원회 일을 하느라고 지역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뒤늦게 내려가서 고군분투하셨지만 아깝게 낙선하신 정말 아까운 우리 자유한국당의 인재가 계십니다. 박종희 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가까이서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그 적반하장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론칭된 지 한 4개월 됐는데, 이제 조금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박 의원님 같으신 훌륭하신 분들이 꼭 앞으로 시간 내셔서 매주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들 앞에 좀 약속 좀 해주시죠. 시간 많이 내서 오시겠다. 이거 별 말씀을요. 이 약속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당에 뭐 많은 인재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 같은 촌사람이 적반하장 자주 안 나와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정준길 대변인이 참 잘하시고, 저도 제 칭찬은 아니에요. 적반하장을 몇 번 보니까 정말 귀담아 들을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네. 우리 자유한국당의 그 혁신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참 많습니다. 네. 제가 앞에 간단하게 너무나도 설명드릴 게 많은 우리 박종희 의원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는데, 또 본인이 직접 당신 설명하시기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동아일보 출신의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지금은 수원 갑의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9에 국회의원을 처음 시작했어요. 16대 때. 네. 그래서 4번의 대선에서는 제가 유세기획단장이라든가 네. 또 대변인, 또 당 대표 비서실장 네. 같은 당직을 지냈고요. 지방선거 3번 치르면서 손학규, 김문수 지사 때는 이제 네. 대변인을 지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남경필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캠프 총괄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는 이제 공천관리위원이나 네. 사무부총장 같은 그런 걸 지냈고요. 저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기획통이다, 네. 선거 전문가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권영세 대사님 나오셨을 때 우리 자유한국당의 제갈량이다 이렇게 드렸는데요. 사실은 제갈량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누구시라고요? 바로 박종희 의원님이십니다. 사실은 정말 제가 대신 소개해드려도 한 30분 소개해드릴 만큼 정말 참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당을 위해 노력하신 분이신데요. 요쯤으로 하고, 자,
지난 총선에서 정말 공천관리위원으로 남이 모를 정도로 애 많이 쓰시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당도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의원님까지도 쓴잔을 마셨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지난 총선에 대한 그리고 총선으로 야기된 현재의 탄핵 국면과 결국 대선 패배 이 연장선상 속에서 소회가 참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총선 공천 심사위원 관리위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 총선 공천은 제 인생에서 가장 뼈가 아픈 일이었고 정말 그걸 안 맡았어야 되는데 아주 몇 번의 그 자책이 있고요. 사실은 제가 사무일 부총장을 하면서 공천관리위원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저희 지역구가 별로 저희 당의 성향이 좋은 데가 아니고 그렇죠. 수도권의 민심이라는 것이 뭐 하루하루 요동치고 바뀌기 때문에 선거 때는 정말 한 두세 달은 아주 집중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걸 맡게 되면서 이제 한 50일 선거운동을 못하고 네. 또 공천이 어그러지는 바람에 뭐 쓰나미처럼 저도 이제 낙선을 했거든요. 네. 선거 초기에는 제가 10%포인트 정도 네. 이 앞서갔는데 유승민 파동을 겪으면서 네. 또 김무성 옥새 파동을 겪으면서 수도권의 민심이 뭐 완전히 뒤바뀌었죠. 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제가 공천을 했던 도의원 출신인데 네. 그분이 손학규 전 대표를 따라서 민주당을 갔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 2만 표 정도 이기던 분한테 네. 이번에 제가 참패를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로서는 정말 아주 뼈아픈 그 시간이고요. 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독주를 왜 그때 제가 막지 못했나. 또 소위 이제 청와대에서 그 외부 공천관리위원 6명 선임하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뭐 표결로 결정하자 이랬던 것 했을 때 제가 정말 용기 있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좀 화합하고 덮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주 졸작이 돼버렸고 그 총선 패배가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위기 또 보수의 위기로 이렇게 점철이 된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나름대로 올바른 공천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결국 그 한두 사람의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잘못된 상황인식들 거기에서 비롯된 어떤 잘못된 공천 과정들 보면서 정말 가슴이 타들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정치를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특히 이제 비례대표 공천 같은 경우에는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 과연 어떤 탈락하신 분들이 여론조사가 제대로 돼서 탈락을 한 거냐, 뭐 조작설까지 제기하실 때는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정말 공정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결국은 대부분 공정하게 잘 이루어진 공천이 몇 가지 잘못된 공천 때문에 완전히 그 국민들로부터 이제 뭐 밀실 공천이다, 개파 공천이다, 뭐 청와대 공천이다, 뭐 친박 공천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공천이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특히 뭐 대구 경북 문제라든지 또는 비례대표 문제라든지 좀 특정한 영역에서 상징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볼 때 관심을 가질 만한 언론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공천이 잘못됐다라고 사실은 좀 비난받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이랑 저랑 공천 받은 거 보면 제대로 공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공천이 대부분 우리 국민 경선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뭐 어디 밀실에서 공천에 정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전략 공천이라고 해서 뭐 장애인, 뭐 여성, 뭐 청년 이런 데 몇 군데 이제 상징적으로 공천을 했고 대부분 경선을 했기 때문에 시비에 소지가 없었는데 이제 맨 막판에 왔을 때 뭐 유승민이라든가 뭐 이재호라든가 뭐 송파 지역이라든가 여기 6군데 지역이 이제 잘못되고 그 과정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직인을 찍지 않고 영도로 내려가서 기자회견하는 바람에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죠. 그렇죠. 예, 돌아봐도 아쉽습니다. 사실 저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지난 총선에 주변 사람들이 다 저보고 이긴다고 했는데 거의
며칠 사이에 뒤집어졌습니다. 그게 그때 공천만 제대로 됐으면은 우리 정준길 대변인이나 저나 네. 지금 국회 들어가서 있을 거예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시청자 여러분. 자, 전당대회 지금 한참 이제 중반전 넘어서고 있는데 뭐 또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요.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전당대회의 의미와 바람이 있다면은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전당대회는 정말 뭐 보수를 괴멸시키겠다고 한 그 사람들의 잘못된 언사가 정말 반역사적인 발언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정도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짧게는 뭐 박근혜당, 이명박당, 또 뭐 군부 독재당, 뭐 친일파당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의 이미지를 씻고 새롭게 출발하고 또 국민들에게 지금 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건전한 보수 세력의 중심이 자유한국당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그런 출발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요즘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좀 여러 가지 걱정이 좀 많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왜 7월 3일 하느냐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대선 패배를 하고 네. 이 패배가 어떤 일 때문에 패배를 했는지 네.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네. 자유한국당이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가치는 무엇인지 네. 또 새로운 신진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이런 네. 어떤 준비 기간을 거쳐서 저는 한 8월 한 중순쯤 이 정기국회 전에 전당대회를 해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룰에 대한 문제, 또 당헌 당규에 대한 문제, 권력 구조에 우리 당내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 또 과연 이게 국민 경선, 또 당원 투표 이런 제도들, 또 모바일 투표 이런 게 맞는 것인지 하는 정말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친 다음에 혁신의 틀을 마련하고 전당대회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대선 때도 후보가 없다고 네. 인물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전당대회 때 어떤 인물 영입이라든지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지도부의 공백기가 6, 7개월 되기 때문에 다 지쳐있죠. 지금 힘들고. 그러니까 빨리 지도부를 결성해야 된다고 이제 했는데 이거는 꼭 제가 볼 때 사막에서 나무를 심어서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사막에서 나무를 그렇습니다. 심는 일이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하는 게 그렇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인물에 대한 영입 그게 현실화 안 된다면 그런 기대라도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문호 개방이라든가 당원 당규 개정이 뭐 많지 않습니까? 우리 뭐 김문수라든가 아까 얘기한 권영세라든가 정말 배지는 달고 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까지 당을 지켜오고 계파 색깔이 옅은 분들이 정말 앞으로 50년, 100년 갈 수 있는 그런 당에 다시 한번 플랜을 짠 다음에 그 룰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덜커덕 전당대회를 해버리고 저는 이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갈는지 그게 아주 걱정입니다. 잘 되긴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그냥 바늘 허리에 실을 못 깨는 것처럼 정말 대선 패배를 계기로 해서 철저한 어떤 반성, 그 반성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또 내부에서 좀 개파색이 옅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당내 어떤 권력 구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문제나 이렇게 해서 변화와 혁신의 어떤 틀들을 만드는 다음에 전당대회를 해도 안 늦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7월 3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냥 늦추지 않은 게 아니라 한 달 반, 두 달, 요 정도 시간을 좀 늦춰서라도 그걸 먼저 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하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마치 투명인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대선 때도 그랬습니다만, 컨벤션 효과를 거의 못 누리는 대선 때도 거의 쉬쉬하듯이 뽑으러 뽑고 말이죠. 이번 전당대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 때 무슨 TV 토론을 하자마자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비전을 국민 앞에 얘기하는 걸 왜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게 정말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도 우리 당이 지금 우리 당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아직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참 위기인데 그래서 이 전당대회를 계기로 뭔가 이런 위기를 좀 극복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과연 그것이 적절한 방법인지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자, 자유한국당 이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것은 제가 볼 때는 자포자기식의 그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아, 예. 두 번째는 이념과 가치의 실종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수를 얘기를 하면서 네. 보수가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 대부분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던데. 예, 다 다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소통과 전략 부재. 네. 이것이 저는 요 3대 위기가 우리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보면은 뭐 무슨 동물 발정제 뭐 이런 아, 예. 젊은 사람들이 아주 정말 기가 막혀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방 이후에 자유당과 뭐 민정당 이런 쭉 거치면서 네. 지금 우리 당에 무슨 군부 독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친일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뭐 재벌이 있습니까? 재벌도 저쪽 땅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말 가난하고 예. 운동권 출신들도 많고 네. 우리 정준길 대변인 같은 법조 분야의 전문가, 교수 정말 한 분 한 분 하면은 좋은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네. 그저 그걸 뭉뚱그려서 네. 우리 대한민국의 삐뚤어진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정당 네. 이렇게 국민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느냐. 국회의원들이 잘해야 돼요. 네. 국회의원들이 지금 보면은 대개 우리 당에 이제 106명입니까? 7명입니까? 네네. 그냥 점잖은 공무원들이에요. 네. 그냥 예의 바르고 네. 또 기득권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국회의원들이 잘해야 돼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네. 봉사와 솔선정신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정말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과거와 절연하고 이제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보수의 희망이라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수도 분열되어 있고 또 그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노선 투쟁을 하고 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감정 싸움. 그렇죠. 또 자기 밥그릇 챙기기 네. 이거로 분열되어 있으니까 국민들이 점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멀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 지지도만 해도 뭐 한 10%대 초반. 5% 정도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지금 50% 이상 나오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은 3분의 1, 4분의 1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뒤집어서 내년 지방선거 때 우리가 뭐 반이라도 좀 반이 아니라 3분의 1이라도 찾아올 수 있을는지 아주 그런 것들이 지금 걱정이 돼서 이 밤잠을 못 이룰 지경입니다, 제가. 그 말이 나온 김에 좀 연결해서 하나 여쭤보면은 뭐 이해운 지금 의원이 바른정당 지금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자강론을 뭐 주장하는 대표적인 분이신데 향후에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오히려 범보수 진영이 단일화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는 뭐 이해운 대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분의 능력은 뭐 대단히 출중하시고요. 네. 자강론이라고 해서 우리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통합에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왕에 이 정말 우리가 잘못된 게 작년 11월에 여야의 정치 원로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4월 퇴진, 6월 선거를 얘기를 했고 우리 그 당시에 그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헌정 중단이라는 이런 비극도 없어졌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괴멸되고 갈라지는 계기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당내에서 당을 분열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는 영원히 추방을 시켜버려야 돼요.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낮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해운 대표가 자강론을 펼치는 것은 저는 바른정당의 당원들이 잘 선택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합쳐야 된다는 분들이 인정을 못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바른당도 바른당내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뭐 우리 당하고는 너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나가셨겠지만 저는 그분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펴고 싶은 정치를 얘기하면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뭐 되지도 않는 물리적인 아주 그 강제적인 이 합당이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꿈속에 있는 얘기고 정책 연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정책 연대. 정책 연대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왜 헤어졌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때 합쳐져야 되는 겁니다. 아. 지금 뭐 남녀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둘이 딱 부부싸움하고 그 다음 나가서 누가 화해시켜 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일주일, 열흘 지나면 합쳐지는 거거든요. 저는 결국은 바른정당과의 이 보수 대연합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리적인 합당이 안 된다면 정책 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 뭐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후보 단일화하고 뭐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단일화하지 않고 경선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이해운 대표는 조금 개성이 강하신 분이죠. 예. 그러고 지역구가 이제 서초이기 때문에 지난번 서초에서도 우리가 대선 때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해운 대표가 다음번 국회의원을 또 하고 정치를 계속 하려면 우리 자유한국당하고의 이런 제각기 갈 길을 간다. 이거는 오래 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당내 전략가이신 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대당 통합, 합당 이런 문제로 바로 갈 것이 아니라 정책 연대를 통한 단일화 이런 좋은 대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조심들을 좀 해야 돼요. 아, 저도 참 그게 걱정입니다. 이 똑같은 같은 본질을 가지고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점잖게 얘기할 때는 점잖게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좀 바른정당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물론 비판할 점이 있더라도 좀 너무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것 같아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듯이 우리 정당에도 감정이 있는데 미래를 바라보면서 너무 자극적인 말 안 해달라고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해연 대표님과 바른정당 관계자들에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뭐 저는 서울이고 우리 의원님은 지금 수도권 경기도시인데 참 특히 서울 수도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전국적 단위가 아니라 서울 수도권은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좀 다른 특단의 좀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보따리 좀 풀어주시죠. 수도권뿐만 아니라 우리 자유한국당의 천 위기 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죠. 뭐 제일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보수 대결집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보수 대결집이다 그러면은 이 바른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제3지대 또 지금은 많이 좀 소멸이 됐습니다만은 우파 시민단체가 같이 그 가치연대, 정책연대 뭐 이런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번 그냥 가볍게 만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수 대결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보는 사실 굉장히 책도 많이 읽고 토론을 많이 하는데 보수가 좀 그런 거를 게을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의도연구원이라든가 또 다른 뭐 자유경제원 같은 재정이 어려운 지금 우파 시민단체들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한 교육을 좀 해야 됩니다. 당원 교육이라든가 특히 이제 청년들, 젊은 사람들에 대한 그 이념 교육. 결국은 이제 보수가 이런 움직이지 않는 고루한 집단이 아니고 끊임없이 개혁하고 그리고 온고의 지신,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을 취득하는 정말 개혁적인 집단이라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치 신인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문을 활짝 열어서 정말 깜짝 놀랄 정치 신인. 지난번 우리 당 진로 토론회 때 어떤 패널이 안철수까지 영입해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거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똑같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픈 부분이지만 최순실 게이트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선고가 내려지고 이제 9월 정기국회는 최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될 겁니다. 이럴 시기에 그냥 마냥 뭉개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정말 책임 있는 통렬한 반성과 비판
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네. 관계도 지금 어정쩡하게 어떤 당원권 정지뿐만 아니고 네.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과 시민단체의 사이가 안 좋아요. 네. 근데 시민단체 중에서 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네. 친하게 지낼 수 있을 때는 저희가 끌어들여야 되고 네. 네. 뭐 전교조나 민노총하고 저희가 친해질 수는 없는 거 예,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할 수 없지만 언론과 네. 관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언론이 물론 지금 뭐 문재인 정부 지금 그 하느라고 정권 나팔수 역할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네, 네. 그런데 그런 아주 일부 언론을 빼놓고 나머지 언론과는 네, 네. 국회의원들이 정말 스킨십도 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정당의 그 네. 홍보맨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예. 지금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표인데 네. 수도권과 지방을 보면은 이 수도권 정비 기획법 규제를 통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수도권을 많이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수도권의 그런 규제를 좀 푸는 거를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수도권에 먹거리가 좀 일자리가 좀 생기고 이러면은 저는 수도권에서도 경제를 지향하고 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당이다는 이미지를 좀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좀 특단의 좀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이제 뭐 2030 세대에 대한 네. 그 접근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 당협위원장 얘기를 하면은 경로당 같은 데 자주 가고 네. 또 봉사 많이 하고 봉사. 그 이번 우리 전당대회가 어떤 봉사를 통한 새로운 이제 컨셉으로 전당대회를 진행을 할 텐데 네. 당협위원장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당원들도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우리 보수가 다 죽었다 이렇게 체념만 하고 있지 말고 네.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가치를 살리는 정말 우리가 천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면 네. 수도권의 민심도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도 3등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등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시면서 뭐 좀 비교하건대 지난번 권영세 우리 대사님이 제갈량인 것 같습니까? 우리 박종희 의원님이 제갈량인 것 같습니까? 아니 저는 그냥 일개 군절이고요. 예, 뭐 방금 우리 대안으로 보수 대결집 문제, 여의도 연구원 등을 통한 가치 연대 문제, 그리고 이런 정치 신인 대거 발굴, 그다음 최순실 국정감사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반성과 비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해서 특히 수도권 정비 사업과 관계된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시는 당협위원장 우리 당이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당협위원장들 보시면 수고한다고 아이스크림이라도 꼭 하나 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출연해 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별로 저희 당의 성향이 좋은 데가 아니고 그렇죠. 수도권의 민심이라는 것이 뭐 하루하루 요동치고 바뀌기 때문에 선거 때는 정말 한 두세 달은 아주 집중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걸 맡게 되면서 이제 한 50일 선거운동을 못하고 네. 또 공천이 어그러지는 바람에 뭐 쓰나미처럼 저도 이제 낙선을 했거든요. 네. 선거 초기에는 제가 10%포인트 정도 네. 이 앞서갔는데 유승민 파동을 겪으면서 네. 또 김무성 옥새 파동을 겪으면서 수도권의 민심이 뭐 완전히 뒤바뀌었죠. 네, 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제가 공천을 했던 도의원 출신인데 네. 그분이 손학규 전 대표를 따라서 민주당을 갔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뭐 2만 표 정도 이기던 분한테 네, 네. 이번에 제가 참패를 당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로서는 정말 아주 뼈아픈 그 시간이고요. 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독주를 왜 그때 제가 막지 못했나. 또 소위 이제 청와대에서 그
외부 공천관리위원 6명 선임하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뭐 표결로 결정하자 이랬던 것 했을 때 제가 정말 용기 있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좀 화합하고 덮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주 졸작이 돼버렸고 그 총선 패배가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위기 또 보수의 위기로 이렇게 점철이 된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나름대로 올바른 공천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결국 그 한두 사람의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잘못된 상황 인식들 거기에서 비롯된 어떤 잘못된 공천 과정들 보면서 정말 가슴이 타들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 정치를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특히 이제 비례대표 공천 같은 경우에는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 과연 어떤 탈락하신 분들이 여론조사가 제대로 돼서 탈락을 한 거냐, 뭐 조작설까지 제기하실 때는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정말 공정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결국은 대부분 공정하게 잘 이루어진 공천이 몇 가지 잘못된 공천 때문에 완전히 그 국민들로부터 이제 뭐 밀실 공천이다, 계파 공천이다, 뭐 청와대 공천이다, 뭐 친박 공천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공천이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특히 뭐 대구 경북 문제라든지 또는 비례대표 문제라든지 좀 특정한 영역에서 상징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볼 때 관심을 가질 만한 언론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공천이 잘못됐다라고 사실은 좀 비난받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이랑 저랑 공천 받은 거 보면 제대로 공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공천이 대부분 우리 국민 경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어디 밀실에서 공천에 정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전략 공천이라고 해서 뭐 장애인, 뭐 여성, 뭐 청년 이런데 몇 군데 이제 상징적으로 공천을 했고 대부분 경선을 했기 때문에 시비에 소지가 없었는데 이제 맨 막판에 왔을 때 뭐 유승민이라든가 뭐 이재호라든가 뭐 송파 지역이라든가 여기 6군데 지역이 이제 잘못되고 그 과정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직인을 찍지 않고 영도로 내려가서 기자회견하는 바람에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죠. 그렇죠. 예, 돌아봐도 아쉽습니다. 사실 저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지난 총선에 주변 사람들이 다 저보고 이긴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정준길입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이 중반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치열한 후보 간의 경쟁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자유한국당을 되살려서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를 회복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에서 어제 문준용 관련한 그 녹음 증거가 위조됐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검찰에서 당사자가 현재 긴급 체포된 상태입니다. 당사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당에서는 개인의 단독 범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철저히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바른정당 어제 당대표 선거에서 이혜은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범보수, 우리 보수 우파의 어떤 발전과 승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대동단결하고 함께 협력해 나갈 방안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수구좌파라고까지 얘기하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대응과 협력을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매개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이죠. 2017년 6월 27일 제82회 적반하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자유한국당이 현재의 위기에 놓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과연 우리가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내부에 계신 다양한 분 모시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벼르고 별러서 어렵게 제일 당 대표 비서실장 같은 당직을 지냈고요.
지방선거 3번 치르면서 손학규, 김문수 지사 때는 이제 네. 대변인을 지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남경필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캠프 총괄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는 이제 공천관리위원이나 네. 뭐 사무부총장 같은 그런 걸 지냈고요. 저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뭐 기획통이다, 네. 네. 선거 전문가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지난번에 권영세 대사님 나오셨을 때 우리 자유한국당의 제갈량이다 이렇게 드렸는데요. 사실은 제갈량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누구시라고요? 바로 박종희 의원님이십니다. 사실은 정말 제가 대신 소개해드려도 한 30분 소개해드릴 만큼 정말 참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당을 위해 노력하신 분이신데요. 요쯤으로 하고, 자, 지난 총선에서 정말 공천관리위원으로 남이 모를 정도로 애 많이 쓰시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당도,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의원님까지도 쓴잔을 마셨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지난 총선에 대한, 그리고 총선으로 야기된 현재의 탄핵 국면과 결국 대선 패배, 이 연장선상 속에서 소회가 참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총선 공천 심사위원, 관리위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 총선 공천은 제 인생에서 가장 뼈가 아픈 일이었고, 정말 그걸 안 맡았어야 되는데 아주 몇 번의 그 자책이 있고요. 사실은 제가 사무일 부총장을 하면서 공천관리위원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저희 지역구가 먼저 약속을 잡은 분이십니다. 지난 총선 기간 동안에 공천관리위원으로 누구보다도 안에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셨지만 바라고 원하지 않았던 사항들이 벌어져서 마음 아파하셨고, 또 당신도 선거관리위원회 일을 하느라고 지역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뒤늦게 내려가서 고군분투하셨지만 아깝게 낙선하신 정말 아까운 우리 자유한국당의 인재가 계십니다. 박종희 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가까이서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그 적반하장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론칭된 지 한 4개월 됐는데, 이제 조금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박 의원님 같으신 훌륭하신 분들이 꼭 앞으로 시간 내셔서 매주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들 앞에 좀 약속 좀 해주시죠. 시간 많이 내서 오시겠다고. 이거 별 말씀을요. 이 약속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당에 뭐 많은 인재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저 같은 뭐 촌사람이 뭐 적반하장 자주 안 나와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정준길 대변인이 참 잘하시고, 저도 제 칭찬은 아니에요. 적반하장을 몇 번 보니까 정말 귀담아 들을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네. 우리 자유한국당의 그 혁신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참 많습니다. 네. 뭐 제가 앞에 간단하게 너무나도 설명드릴 게 많은 우리 박종희 의원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는데, 또 본인이 직접 당신 설명하시기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동아일보 출신의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지금은 수원 갑에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9에 국회의원을 처음 시작했어요. 16대 때. 네. 그래서 4번의 대선에서는 제가 유세기획단장이라든가 또 대변인, 또